좋은 것 같고, 일단 보통 한동안 우리가 그 뭐야 이 초청 특강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3분의 1, 좀 3회에 걸쳐서 하는데 현재까지의 내용에 좀 약간 특별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교양서 정도의 내용. 그래서 지정학 관련된 거에 대한 약간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좀 책들을 읽었었는데 약간 지정학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지형침을, 그다음에 지정학을 중심으로 한 약간에 대한 세계사 공부 정도로 보면 지금 이 책은 약간 뭐랄까 그 약간 저널리스트 정도가 약간 짝이 껴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를 현재까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그냥 언론에 자주 나오는 대한민국의 약점과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쓴다 그러면 그 내용 정도를 약까지는 이제 뭐 미국의 강점, 미국의 약점 이 정도인지 이제 그래서 원인의 원인 정도를 규명해야지 이제 이게 좀 약간 인사이트인 건데 그냥 뭐 우리가 뭐 그냥 최근 뭐몇 년간 아무튼 뉴욕 타임즈 어쩌고 저쩌고에 이제 돌아다니는 걸 대충 긁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열거식으로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약간 이제 지용 씨랑 약간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일부의 21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유럽을 약간 이제 조롱하는 표현들이 막 담겨 있어요. 여전히 소련의 위세에 취약한 서유럽은 거의 공식적으로 미국의 피보호국이 됐고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및 금융에 종속됐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이고 비공식적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서방의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만큼 되게 중요한 하나의 층위가 서방의 상대적 쇠퇴라는 게 있어요. 서방의 상대적 쇠퇴는 미국의 쇠퇴와 별개로 유럽연합의 쇠퇴가 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쇠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의 부상 및 어떤 이제 아직 뭐 중동 이런 데는 좀 위협적이지 않고 아시아의 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쇠퇴, 유럽의 쇠퇴, 아시아의 부상 이 세 가지를 각자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예전에 며칠 전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건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 변화를 보여준 거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럼 쭉쭉쭉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여기 한번 단톡방을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이제 미국과 EU의 GDP 추이. 그래서 거의 뭐 현재 기준으로 더블 약간 안 되게. 그러니까 원래는 2012년만 해도 14조 대 16조였는데 지금 21조 대 32조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 격차가 좀 왕창 팍팍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지용 씨가 말한 어떤 미국의 저력.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어떤 세계 최고의 어떤 혁신 역량.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방금 올렸던 것 중에는 이제 기업이나 뭐 이제 물론 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 시총 기준으로 또 그렇고 이거 말고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포춘지가 있잖아요. 포춘지가 선정하는 200대 기업이 있거든요. 뭐 200대 기업의 순위가 이제 거기는 근데 중국이 1위를 뒤집었어요. 미국이 1위가 아니라 중국이 지금 개수로는 1위예요. 중국이 개수로는 200대 기업의 개수로 1위인데 그 개수의 상당 부분이 80몇 프로인가가 80인가 뭐 거의 90% 가까이 다 국영 기업들이에요. 국유 기업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지금 얘기 보니까 EU 27개국 여기가 낮은 이유가 보니까 최근에 연금 탈퇴하고 최근에 가입한 국가들이 진짜 약간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사는 나라든 뭐하든 간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거기가 유럽연합이에요? 네. EU 가입 회원국이라고 검색하니까 최근에 2007년, 2013년 얘네 가입하고. 근데 어차피 그거잖아요. 이제 합산이죠. 합산. 그러니까 합산 GDP가 아니라 전체 합산하면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물론 영국이 한 3조 좀 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제 고려해도 그 격차를 말씀하신 거 다 일리 있는 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가연 씨가 한 얘기랑도 이제 한번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일단 아까 좀 여기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14조항 얘기를 나오면서 3.1운동사에 대가 이제 그 2019년이 우리나라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에 관한 책을 몇 권 봤었거든요. 야, 이 100주년인데 나도 좀 3.1운동 모르니까 책이나 좀 몇 권 보자 해서 이제 100주년 기념 3.1운동 관련 책을 봤는데 3.1운동의 발단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었고 1918년 빼빼로 데이 때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외우기도 편해요. 11월 11일 날 끝난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거에 공약한 게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그 우드로 윌슨의 대선 공약이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게 이제 그걸 일종의 국제 비전을 밝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상하인가에서 여운형 선생이 우드로 윌슨에게 대선 자금을 공급하는 우드로 윌슨의 친구의 연설을 들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 3.1운동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도 잠깐 발제문에서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전에서는 대서양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하면. 그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일관되게 반식민주의를 이상주의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지난번 했던 스터디 중에는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자로 치면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케이건이 쓴 책은 두 권인데 미국이 만든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그리고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은 같은 책이에요. 우라카이 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브레진스키 류가 아닐까 싶은데 우라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제 민주당을 코어라는 그 86세대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찬성했던 게 이혜영 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실은 80년대적 세계관이에요. 80년대는 미국을 제국주의의 중심으로 본 거고 그래서 반미, 반제, 민족해방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이익에 이제 부합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세계관의 자기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미 친중이 기본 DNA도 약간 깔려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명료하진 않아요.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아구창을 날릴 수 있어야지만 이제 세대 교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이제 잘 얘기하는 게 근데 그 중에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이 NL 이론 그러니까 친북 이론이 실제로 한국 운동의 다수파였어요. 압도적 다수파. 8대2 정도 돼요. 조근수미, 노회찬, 심상정, 피리파였고 거기 이제 친북이 아닌데 한국의 학생운동의 약 80% 특히 이제 80년대 학생운동 약 80%가 NL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받냐 아니면 이제 그냥 문화적인 영향만 받냐 차이는 있어도 거기에 핵심은 80년 광주였고 80년 광주가 우리나라 작전 지휘권이 미국한테 있는데 전두환이 광주 학살을 하거나 12.12 쿠데타는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하은 작가님이 꼭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번 해준 건데 그래서 군사 독재를 몰아내려면 미국을 몰아내는다. 근데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천병 국가니까 미국을 몰아내려면 자본주의랑 자본주의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다. 특히나 이제 일본, 미국이 다 자본주의고 그러니까 이놈들을 몰아내려면 무슨 모델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냐? 베트남 전쟁 모델이 기본 모델인 거야. 북베트남이 있었고 남베트남이 있는데 북베트남이 사회주의였고 남베트남이 이제 약간 괴뢰 정권이었던 건데 그래서 남베트남 정권을 타도하고 북베트남 정권과 연대해가지고 일으킨 게 베트남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몰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80년대 학생운동 기본 노선이 베트남 전쟁 모델로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깔려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민항쟁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던 건데 근데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대의 특히 80년대 학생운동 그러니까 그 이전은 좀 달라요. 이전 7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랑 좀 다른 건데 그래서 반미,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했고 저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 한 명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그래서 그 논리를 지금도 계승하면 경기동부 노선이 옳은 거예요. 그 노선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가 우리가 판다미스가 있는지를 되짚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가연 씨가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을 한 건데 분쟁을 막은 게 더 맞냐, 분쟁을 일으킨 게 더 맞냐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이제 저의 이제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분쟁에 좀 국한시키면 미국의 최대 이해관계는 소련을 견제하는 거였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것도 실제로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한국 전쟁 때. 그 외국군 중에서는. 그럼 미국 왜 참전했을까? 인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참전한 거냐? 그게 아니라 미국,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 첫 번째는 소련을 견제하는 거고 미국의 이해관계 두 번째는 자기네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걸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6대 4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60%가 근데 독재 국가인 나라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독재 국가의 우리나라에 그냥 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박정희 독재가 됐건 유신 독재가 됐건 전두환 독재가 됐건 광주 학살을 했던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힘 관계가 원사이드한 경우 8대2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7대3 정도 되는 경우 그때는 미국이 독재 국가를 이렇게 뭔가 싸움을 하면 얘네가 튕겨져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미 노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반소 견제를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제를 압박하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면서도 걔네랑 적당하게 관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를 후원한 게 아니라 독재를 반대했는데 이게 반미 노선으로 되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종의 한 40% 압박, 60%는 협력을 한 거예요. 아니 소련 견제가 더 상위 가치였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근데 6월 항쟁을 즈음해가지고 이렇게 군부 독재 역량과 민주화 운동 세력 역량이 대략 한 6대 4 정도 된다. 얘네가 이제 그 6대 4 정도 또는 6.5대 3.5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는 민주화 세력 편을 들어준 거야. 그게 전 세계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기준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민주화 세력이 친미 민주화 세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반미 친소 민주화 세력인 거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게 동남아시아가 민주화가 안 되고 한국이 민주화가 된 이유예요. 그리고 남미랑 한국과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는 세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반소냐, 그다음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이 친미냐,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냐. 이 세 가지 함수를 가지고 예컨대 그 민주화 세력인데 반미 민주화 세력이다. 그러면 뭐 죽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86년도에 87년 6월 항쟁 직전에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 한 1000여 명이 대규모 농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학생운동사에서는 건대 사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준으로는 애학투련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그 80년대 내내 저 이제 이거는 최근에 올해 들었던 얘기인데 80년대 내내 김대중이 계속 해외 망명하면서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3원칙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미, 그러니까 아니 그 반미는 안 된다, 용공은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 그걸 3비 노선이라고 표현했대요. 근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이 전두환 노태우가 있으면 당시의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관점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던 거거든요. 학생운동은 급진화돼 있었지만 학생운동 자체는 반미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쟤네가 곧바로 집권할 가능성 빵프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두환이나 그 노태우를 몰아내면 미국 입장에서 집권하는 애들은 김영삼 또는 김대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군부는 친미 노선을 표방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도와줬던 거야. 남미가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약간 이제 반미 민주화 운동으로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그 김영삼, 김대중을 그때는 이제 운동권 개량주의로 학생 운동이나 이런 쪽은 다 개량주의로 본 거거든요. 실은 김영삼, 김대중 노선이 옳은 거였어요. 아까 말한 반미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비폭력, 비용공, 그다음에 이제 비반미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3비 노선이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김대중의 3비 노선인데 그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던 매우 중요한 어떤 그것 중에 하나고 그것이 이제 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랑 연동돼 있냐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가연 씨 생각 포함해서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 전체가 세계사를 개인 시간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20세기 이전의 세계 질서와 20세기 이후의 세계 질서는 많이 달라진 거다. 이건 이제 우리 스터디에서는 몇 차례 했던 얘기인데 20세기 이전은 영국이 지배하던 세계였다고 봐야 돼요.
영국이 지배하던 세계는 영토적으로 주권을 박탈하는 영토 중심 제국주의였던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말한 우드로 윌슨의 원칙과 루즈벨트의 논적은 주권을 박탈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노선인 거야. 근데 그건 미국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소련이에요, 소련. 소련도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던 거는 그러니까 그 지리상의 발견 이후로 특히 19세기, 20세기였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물리적 힘을 갖게 됐으니까. 그래서 18세기 말 19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초반까지는 유럽이 지배할 때는 주권을 박탈하는 영토 중심 제국주의였던 거고, 그런데 소련이 등장하면서 소련은 자본주의 타도를 목표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을 의도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하나는 일본이 러시아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는 걸 보면서 이 아시아인들이 우리도 이길 수 있네? 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등장을 하고 미국이 등장을 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이 3차원에서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작각하는 거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해방운동이 막 하니까, 근데 민족해방운동의 순수한 힘으로 독립이 된 게 아니라 소련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의 발달, 세 가지 에너지가. 근데 소련은 왜 어떻게 재평가되냐면 소련이 만든 위성 국가들은 다 소련의 지배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지배가 훨씬 더 강압적이었어요. 그게 동유럽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배를 받은 거는 대표적인 게 한국, 대만, 일본이거든요. 여기가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동유럽이 소련의 위성 국가와 우리가 예컨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하든 위성 국가라고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한국, 일본, 대만이 더 좋은 사회냐 동유럽이 더 좋은 사회냐면 여기가 더 좋은 사회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지배하던 사회랑 미국이 지배하던 사회,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지배하던 사회, 중국이 지배하게 될 사회, 그러니까 어떤 세계 대빵 국가라는 건 있기 마련인데 지역 패권이든 글로벌 패권이든. 근데 그 중에서 유럽이 지배하던 거, 소련이 지배하던 거, 미국이 지배하던 거, 중국이 지배하는 거 중에 4개 중에 미국이 제일 좋은 거다. 이왕 지배를 당하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배를 안 당하는 세상은 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리고 미국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랑 막는 경우 있는데 미국이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의 지위가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이전에 고립주의여서 1차 세계대전 참전하기 싫었고 2차 세계대전 참여하기 싫었는데 2번 더 참여를 하게 돼요. 참여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희생자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면 희생자를 안 만들까 하다가 힘이 너무 세. 근데 그래서 전 세계 예방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냐면 전쟁이 터진 다음에 개입하는 것보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개입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쟁으로 되게 일어섰다기보다 약간 전쟁 이후에 되게 호황을 맞았는데 남의 나라가 전쟁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런 거죠. 사람이 죽잖아요. 다현 씨 같으면 아니 자국 국민은 안 죽는. 아니 자국민이 죽잖아. 베트남 전쟁, 아니,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그건 전쟁. 자기가 진짜 망한 건데 근데 아니 안 나가도 그만 있잖아요. 나라가 그 사회가 망하든 말든 자기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코소보 내전 이런 것도 코소보라든가 세르비아 이런 것도 미국이 하기 싫어했거든요. 죽기 싫어가지고. 세계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 그 국민들이 많이 죽진 않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죽죠. 미군이 되게 많이 죽었어. 한국 전쟁 때 제일 많이 죽은 외국군이 미국이니까요. 그 미군이 아, 1차 대전 때도 미군이 참전한 기간이 4년 중에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거의 되게 많이 죽었어. 그렇죠. 100만 단위로 죽고 100만 단위로. 문자 안에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묻자만 하다가 이제 나중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인구가 미국이 제일 많아요. 유럽 다 합친 것만큼 돼요. 인구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 세계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 국가를 하다가 깡패짓을 하는 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미국이 없는 세상이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은 영국이 19세기 아까 19세기 얘기해 주셨는데 19세기 영국이 지배할 때 일어났던 전쟁들은 크림 전쟁.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간의 보불 전쟁 등등등.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영국은 당시 원사이드한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영국의 파워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 조인트 해가지고 그때 조인트하는 상대였던 거지. 호롤 단신으로 세계를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같은
그래서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아무튼 그래서 20세기 이전의 세계 질서와 20세기 이후의 세계 질서를 달라진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소련 덩어리, 미국 덩어리, 제3세계 덩어리가 있는데 미국 덩어리가 약간 중간 그 기본 축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다만 지정학적으로 그 미국은 그 이제 미국이 북미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인데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 근처에 친소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그 친소련 국가가 만들어진 거, 친중국 국가가 만들어진 거. 그거를 견제하는 게 아까 말한 쿠바라든가 등등에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니카라과라든가 약간 이제 남미 계통의 사회주의 정권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암살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직접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는 반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친소 정권을 견제하는 거 그런 거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요 얘기만 이제 마무리하면, 그러면서 세계 질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아시아 3국 이 브레진스키는 이제 2012년 버전인가 이 책이 그런데 이 책의 연도가 정확하게는 앞에 나와 있는데 2012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6년도에 이제 출간되었던 책인데 지금 이 사람은 세계 질서에서 중국, 인도, 일본 정도를 부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 질서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 중국의 상대적 부상. 근데 또 하나는 약간 좀 더 다채로운 다자구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자구도라는 건 이란의 부상, 튀르키예의 부상, 러시아의 부상,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아 3개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인도 3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 국가, 그 다음에 약간 지역 패권 국가, 그 다음에 약간 지역의 중견 국가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층위가 다채로워진다 그럴까요? 층위가 다채워서 약간 우리가 옛날 초안지가 있고 초안지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초안지고 삼국지는 이제 삼국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열국지가 있잖아요. 이놈 저놈이 다 하는 거가 있잖아요. 약간 미소 냉전이 약간 초안지 세계라면 지금 이게 약간 삼국지와 열국지의 짬뽕 같은 그런 어떤 이제 그 뭐랄까 2 플러스 5 플러스 뭐 예컨대 이제 한 뭐 2 플러스 한 6, 7 플러스 한 뭐 20 플러스 이런 정도의 약간 세계 구도로 봐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랑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외교의 시대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외교 시대는 윤영관 교수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지금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외교적인 미션이 팍스 시니카 사회를 어떻게 보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거냐, 전쟁 위협을 줄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한미일의 천병이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계열은 옛날 그냥 막연하게 약간 그 탈냉전 시기에 안주하고 있다. 탈냉전 시기에는 북한도 꼬시고 뭐 중국도 꼬시고 뭐 러시아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건데 그런 세상은 점점 가능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제 약간 기회주의 전략 같은 거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미일 군사협력 그다음에 만에 하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집권하거나 아니면 트럼프보다 더한 놈이 집권해서 미국이 야 우리는 아시아에 개입하지 않을래. 중국이 지배해도 괜찮아. 그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우리는 야 중국의 지배를 받자.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친중 반중 영화는 다 만들기로 영화인들도 막 결의대회 같은 거 발표하고 우리가 영화 변호인 시진핑 초상화 걸고 뭐 약간 영화 변호인 그다음에 1987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의 상영이 금지된 영화예요. 그래서 중국은 야 니네 한국 영화 때문에 우리 데모하잖아. 니네 앞으로 그런 영화 만들지 마. 그리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도 그런 중국 비판하는 기사는 앞으로 쓰지 마. 그러면 이제 그 기자협회라든가 언론인 사장들 모여서 우리는 중국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결의대회 같은 거 열고 옛날 방공대회 같은 거 하듯이 우리나라는 다 이제 그런 나라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 그래서 저는 팍스 시니카 사회랑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를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던 거지. 이 아시아를 중국이 지배하게 되면 그런 세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대만 해협을 비롯한 이 해협 태평양 그 해양 지배권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만 해협이 넘어가는 건 단지 그냥 대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의 많은 그 외교 안보 라인들은 야, 대만 해협에 우리가 전쟁이 끌려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대만 해협이 넘어가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정해야 되는 거야. 대만 해협 넘어가도 우리 국익에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건지. 그러면 넘어가도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국익이랑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의 지배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문제와 우리나라 국익의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아까 전에 저는 그래서 가연 씨가 말한 것도 이제 범 80년대적인 세계관. 미국 너네도 씨발놈들아 뭐 이렇게 좋은 짓도 했지만 나쁜 짓도 맨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니 그 저 자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그냥 86세대와 97세대는 다 그 세계관에 지금 언저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외교 안보 측면에서 물론 윤석열도 지금 오버슈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이쪽도 약간 좀 바이어스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스가 심하기 때문에 저쪽에 오버슈팅에도 별게 지지율이 하락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오히려 균형 감각이 있으면 저기가 이제 오버슈팅을 뭐 지나치게 일본한테 붙어먹거나 지나치게 간중을 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우리한테 넘어올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니네가 더 심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안보 문제가 점점 이제 매우 중요해질 거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들 요 뒤로 좀 와주실래요? 네. 사진 한번 다 같이 가연 씨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진 하나 찍읍시다. 네. 우리 이문호님, 신일철님도 가능하시면 비디오 좀 켜주시고 박정호님도 비디오 켜주세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확인 좀 해보고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온라인은 마무리하겠습니다.